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하니? 왜 집안에만 있니? 이러면서 아이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장소는 일단 어디든지 안 가고 싶어 하고 되게 불편하게 느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요.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셀프 이스팀.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기들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먼저 배우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거는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태내기의 환경,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9가지의 기질입니다. 특별히 엄마나 아빠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맨 처음에 이 아이를 환영해주고 아이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데 정말 중요한 이해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9가지의 기질은 1950년대에 소아과 의사였던 알렉산더 토마스라는 사람과 스텔라 체스라는 그 소아과 의사 2명이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이 우유 먹는 거, 기저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도 다 이렇게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라고, 연구를 해서 9가지의 기질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자신도 자기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질로 인해서 태어난 그 기질로 인해서 부모가 나를 어렵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 느낌부터 이 9가지 기질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9가지의 구성 요소, 이 9가지의 기질은 첫 번째는 활동 수준이에요. 그래서 액티비티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떤 애는 꼼지락꼼지락 막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가만히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갈 때도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기저귀 갈 때도 그냥 그 순간에도 막 몸을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근데 이 9가지의 기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거, 너무 심하게 활동 수준이 높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활동 수준이 낮거나 이거는 좀 극단적인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 수준이 너무 높았을 때는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고 활동 수준이 또 너무 낮은 애들은 극도로 내성적인 게 돼서 활동을 해야지 살 수 있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만 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9가지의 기질은 타고난 기질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타고난 기질이 너무 극단적일 때는 조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너무 활동 수준이 높으면 좀 약간 낮춰줄 수 있도록 너무 낮은 아이들은 조금 높여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활동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하고 에너지도 그 수준이 높아서 엄마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나 또 배우고 싶어 또 하고 싶어 놀이터 가고 싶어 운동도 하고 싶어 축구도 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막 뭔가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활동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에너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밤에도 막 뭔가를 막 뛰어다니고 놀고 에너지가 다 떨어져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활동 수준이 너무 낮고 에너지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이렇게 놀 때도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인형놀이, 아니면은 책 읽는 거, 그냥 조용히 방 안에 앉아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부모가 활동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아이는 활동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막 억지로 끌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하니? 왜 집안에만 있니? 이러면서 아이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4가지의 성격, 뇌 기능, 이런 9가지의 기질, 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셀프 이스팀.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건강의 핵심은 셀프 이스팀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부모가 자기는 활동 수준이 높은데 아이가 활동 수준이 낮다고 해서 너는 너무 애가 게을러. 아니, 너는 너무 답답해. 너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해? 이러면 그런 말들이 다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부모는 활동 수준이 낮은데 아이는 활동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막 얘를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막 여기 특히 미국에서는 라이드 다 해줘야 되는데 막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막 이러면서 엄마가 되게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아이를 키울 때는 활동 수준이 너무 극심하게 높았을 경우에 이게 단순히 액티비티 레벨 활동 수준이 높고 에너지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너무 주의가 산만한 ADHD의 증상인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부부관계에서도요, 활동 수준이 차이가 나면, 취미생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은 쉬는 날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갈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활동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막 하이킹도 가고 싶고, 막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싶고, 등산, 막 이렇게 뭔가 서핑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캠핑도 하고,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와이프는 활동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나는 집에서 조용히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둘이서 이 활동 수준 때문에 취미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둘만의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거가 서로 되게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잘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런 취미생활을 같이 하느냐,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갈등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수준이 너무 극도로 차이가 나면 조금 같이 뭔가를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한 사람한테 한번 맞춰주고, 또 남편이 원하는 거 했다가 와이프가 원하는 거 했다가, 또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그냥 존중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활동 수준이 낮은데 억지로 활동 수준 높은 남편의 그 취미를 따라하다가 너무 지칠 수도 있고요. 그냥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문제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랑 같이 등산 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나하고 앉아서 티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현실적으로 각자 타고난 에너지, 타고난 이 활동 수준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자,
만약에 쉬는 날, 가족 전체가 활동 수준이 되게 높은 가족이에요. 그러면 쉬는 날 반드시 어딘가 여행을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뭔가 할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가족들이 활동 수준이 낮은 집들은 그냥 겨우 기껏 해봤자 뭐 외식 한번 하고 들어오면 다 같이 그냥 외식하고 들어와서 이제 집에서 좀 편안히 쉬자 뭐 이런 식으로 활동 수준이 낮은 집과 활동 수준이 높은 집이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명, 5명이 있어요. 근데 3명은 또는 4명은 활동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여행도 다니고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 중에서 활동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난 안 갈래, 나 갔다 와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 한 사람은 또 자기는 안 따라갔지만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가족들끼리의 어떤 하나됨 이런 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가족이 전체는 다 활동 수준이 낮은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활동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가만히 집안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서 결국은 자기 친구네 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어디를 막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융합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친밀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지는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서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우유 먹는 시간, 기저귀 가는 시간, 뭐 잠자는 시간이 어떤 아이들은 되게 규칙적이고 어떤 아이들은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게 이제 이 기질을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규칙적인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할 일 하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 그거가 루틴이 되게 정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이 불규칙적인 아이들은 아직 가늠을 할 수가 아침에 막 어느 날은 일찍 일어났다가 어느 날은 막 또 엄청 늦게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MBTI 성격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MBTI에서 그 저징형이냐 perceiving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거하고 되게 중요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시간도 좀 잘 지키고 좀 계획하는 것도 미리미리 계획하고 되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금 정리정돈하는 거, 뭐 계획성,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판단력 이런 거 되게 잘 따라서 갈 수가 있고요. 불규칙적인 아이는 규칙적인 습관 갖는 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규칙적으로 하는 일들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죠. 되게 융통성도 있기도 하면서 적응력도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하는 행동, 시간 이런 게 막 극도로 규칙적인 사람은 그런 아이들은 약간 자폐증적인 성향이 혹시 없나라는 거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폐증의 증상 중에서 그냥 계속 정해진 루틴대로만 하는 것도 자폐증의 증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것도 끝으로 가면은 자폐증의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싱귤레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너무 하이퍼하게 움직여서 융통성이 전혀 없고 너무 심하게 강박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불규칙적인 아이는 어쩌면
ADHD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것들은 어릴 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약간 규칙을 약간은 조금 벗어나게도 좀 해보기도 하시고, 너무 불규칙적인 아이는 약간 규칙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면 이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25% 정도의 그 성인 뇌의 25%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75%는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키워질 수가 있고 습관도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타고날 때부터 규칙적인 아이는 딱 규칙적인 습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이지하게 쉽게 되지만, 아주 불규칙적인 아이는 습관 만드는데 더 많은 자극을 주고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칭찬하면서 아이가 규칙적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정말 좋은 훈육 방법을 써서 아이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이냐 위축이냐, 어프로치 하는 아이가 있고 위드로울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 그리고 새로운 행사,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새로운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아이냐 아니면 위축되는 아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외향적인 아이, 우리 네 가지 성격에서는 다혈이나 담즙이 있는 아이들은 되게 새로운 것을 접근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제일 위축이 심한 성격은 점액질이에요. 그래서 점액질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 새로운 것을 새로운 환경 가는 거에 대해서든 되게 좀 심하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접근인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말 시켜요.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니?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저는 누구예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일단 한번 뛰어들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그런 생각들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시도를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호기심 가지고 되게 재밌게 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빨리빨리 이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이 하고, 음식도 새로운 음식 먹어보려고 시도 많이 해요. 근데 위축인 애들은 일단 모든 상황이 다 자기가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가 파악이 된 다음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장소는 일단 어디든지 안 가고 싶어 하고 되게 불편하게 느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요.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활동 시도 안 해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있는 파티 모임 절대로 참석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심하게 위축이 되는 아이들은요, 수줍음, 샤이한 아이, 샤이가 너무 심한 아이들은 나중에 좀 불안장애나 아니면 회피적 성격장애, 특히 불안장애 중에서 소셜 앵자이어티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불안, 사람 만날 때 불안한 그 사회적 불안장애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그런 회피성 성격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좀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좋아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계속 좀 더 많은 새로운 자극을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접근인 아이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접근을 조금 이렇게 상황을 보고 접근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먼저 세 가지 활동 수준, 규칙성, 그리고 접근, 위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